기름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기름이 없어 나라가 멈춥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우디 사막 지하엔 수천억 배럴의 원유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건 한국인데 도움을 요청하는 쪽은 중동 산유국들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세계 최대 산유국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기름 좀 맡아줄 수 있어요? 호르무즈 봉쇄가 한국에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이 바닷길에는 거대한 유조선들이 줄을 섭니다. 길이만 300m가 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한 척에 200만 배럴을 실는 이 철의 괴물들이 하루에도 수십 척씩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쉬지 않고. 세계 경제의 심장에 피를 공급하듯 이 배들은 페르시아만의 원유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요. 호르무즈 해역, 너비 50km, 유효 항로폭은 고작 3km. 지구상에서 가장 좁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바닷길입니다. 이 해협 하나를 통해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5%가 흐릅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2천만 배럴. 전 세계가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가 약 1억 배럴이니 5배럴 중 하나는 반드시 이 물길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유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LNG 거래량의 20% 역시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카타르산 천연가스, 이란산 가스가 한국과 일본, 중국의 발전소에 닿으려면 이 문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 문이 지금 닫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 달 전 새벽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부설하고 해군 함정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계 에너지 동맥을 틀어막는 것. 첫날 유조선 2척이 항행을 거부했고 사흘 뒤에는 주요 해운사들이 자발적으로 호르무즈 통과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았음에도 위험신호 하나만으로 세계 물류는 스스로 멈춰버린 겁니다. 국제유가는 봉쇄 선언 이후 72시간 만에 배럴당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시장에 이 정도 충격이 가해진 건 2차 오일 쇼크 이후 처음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런던 브렌트유 선물 시장은 사흘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패닉 바잉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유가 급등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언제 풀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는 아랍 산유국들의 정치적 결정이었고 협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2차 오일 쇼크는 이란 혁명이라는 내부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엔 다릅니다. 이란은 이 봉쇄를 외교적 협상 카드로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해협을 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버티고 이란은 버티고 그 사이에서 세계는 기름줄이 막힌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봉쇄 한 달째, 타협의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에서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유럽? 미국? 중국?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에너지 소비 대국입니다. OECD 국가 중 에너지 수입 의존도 1위.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원은 사실상 원자력과 일부 재생에너지가 전부입니다.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은 일부 나오지만 수요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결국 한국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절대 다수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들이 지나던 길이 지금 막혔습니다. 숫자를 직접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는 중동산입니다. 그 중동산 원유가 한국으로 오는 길은 하나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인도양을 가로질러 말라카 해협을 지나 서해와 남해로 들어오는 항로. 이 항로의 첫 번째 관문이 호르무즈입니다. 이 관문 하나가 막히면 한국행 유조선 10척 중 7척은 갈 곳을 잃습니다. 한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은 약 270만 배럴, 이 중 중동산이 약 190만 배럴입니다.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대체 공급선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산 쉐일오일? 물론 수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량이 제한적이고 운송거리가 훨씬 길어 원가가 올라갑니다. 러시아산? 서방 제재 국면에서 한국이 선뜻 손 내밀기 어렵습니다. 서아프리카나 남미? 공급 여력 자체가 중동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급처를 바꾸는 건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약, 선박, 인프라, 정제 설비,
모든 것이 중동 원유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요. 유가 충격도 문제지만 한국에게 더 직접적인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석유화학 원료의 공급 차질입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이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원료들이 없으면 주사기 튜브를 못 만들고 마스크 필터를 못 만들고 자동차 내장재를 못 만듭니다. 포장재도 페트병도 합성섬유도 전부 멈춥니다. 정유대란이 석유화학대란으로, 석유화학대란이 제조업 전반의 마비로 이어지는 도미노 구조. 한국 경제는 이 도미노의 가장 앞줄에 서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봉쇄 선언 이후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올랐고 코스피는 흔들렸습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 이상 뛰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요소수 사태의 기억을 떠올리듯 사재기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급 차질은 시간 문제다. 봉쇄가 2개월을 넘어서면 한국의 전략 비축유로는 버티는데 한계가 온다고요. 90일치 비축이 원칙이지만 실제 유효 가동 가능한 물량과 위기 시 소비 속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여유는 그보다 훨씬 짧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위기에 처한 쪽이 한국인데 도움을 요청하는 쪽이 중동 산유국들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한국에 전화를 건 걸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부 장관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유가가 오르는 건 오히려 반기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수익이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동안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원유는 사실상 잠긴 금고 속 돈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꺼낼 수 없어요. 이란과의 갈등이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산유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합니다. 봉쇄가 3개월, 6개월 이상 장기화된다면, 생산은 계속되는데 수출이 막힌다면, 저장 탱크가 가득 차서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시나리오를 막으려면 원유를 해협 밖에 미리 내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협 밖의 창고로 산유국들이 주목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UAE의 ADNOC, 쿠웨이트 국영석유사 TPC, 이 중동의 석유 공룡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정부와 국제 공동 비축 사업 협약을 맺어왔습니다. 한국의 비축 기지에 자국 원유를 보관하고 필요할 때 아시아 시장에 바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평상시에도 이 협약은 유효했지만 호르무즈 봉쇄 이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봉쇄 선언 직후 산유국들의 요청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비축기지의 용량을 더 늘려줄 수 있느냐? 우선 배정 물량을 확대해달라. 논리는 명쾌합니다. 해협 안에 원유를 쌓아두면 언제 팔 수 있을지 모르는 리스크 자산이지만 해협 밖인 한국에 미리 보관해두면 언제든 아시아 시장에 팔 수 있는 안전자산이 됩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들인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한국 비축기지에 원유가 있다면 호르무즈가 막혀 있어도 아시아 고객들에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산유국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켜주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이 요청은 나쁠 게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건 꽤 괜찮은 거래입니다. 남의 기름을 우리 창고에 보관해주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구조 안에 숨겨진 진짜 이득이 있습니다. 비축기지 임대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이 협약에서 챙기는 진짜 한 방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위기가 터졌을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석유 비축기지는 현재 전국 9곳에 분산돼 있습니다. 경남 거제, 전남 여수, 충남 서산, 울산, 평택. 이 기지들의 총 비축 용량은 약 1억 4,600만 배럴.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가 270만 배럴이니 단순 계산으로는 약 54일치 분량입니다. 정부는 이를 IEA 권고 기준인 90일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용량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축기지 안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탱크 안에 있는 기름이 전부 한국 정부의 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 공동 비축 사업, International Joint Stockpiling. 이름은 거창하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외국 정부나 석유 기업이 한국의 비축기지 일부를 임차해서 자국 원유를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텅 빈 탱크를 놀리는 대신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산유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시장 한복판에 물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윈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협약 안에는 작은 조항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선 구매권 조항입니다. 외국 석유사가 한국 비축기지에 원유를 보관하고 있을 때 만약 한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를 선언하면 한국 정부는 그 외국 원유를 시장 가격에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외국 회사가 제3국에 팔려고 해도 한국 정부가 우리가 먼저 살게요 라고 하면 그 물량은 한국에 먼저 공급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처럼 호르무즈가 막혀 전 세계가 원유 확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유조선은 없고 대체 공급선은 포화 상태이고 현물 시장 가격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 이미 자국 비축기지 안에 있는 외국 원유에 대해 우선 궁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현물 프리미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마당 안에 있는 기름을 계약대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에너지 위기 속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국제 공동 비축 사업의 진짜 마법입니다.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현재 한국 비축기지에 외국 석유사들이 맡겨둔 원유는 수천만 배럴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은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꺼낼 수 있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카드입니다. 표면적인 비축량보다 실질적인 에너지 안보가 훨씬 두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산유국들은 왜 이 조건에 동의했을까요? 그들에게도 셈법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준비한 플랜 B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플랜 B는 지도에서 찾기 어려운 항구 하나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지도를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가 전부 페르시아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우디 최대 유전인 가와르, 사파니아는 모두 페르시아만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유를 실어 나르는 항구, 라스타노라와 주아이마도 페르시아만에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이 항구들은 전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시나리오를 대비해 왔습니다. 얀부,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홍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뉴스에도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얀부는 오래전부터 호르무즈의 대안으로 불려왔습니다. 1981년 사우디는 페르시아만에서 얀부까지 연결되는 동서횡단 파이프라인,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을 완공했습니다. 길이만 1200km.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페르시아만의 원유를 홍해 쪽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완전히 우회하는 루트입니다. 얀부항의 현재 처리 용량은 하루 약 700만 배럴, 사우디의 하루 평균 수출량이 약 600만 배럴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는 호르무즈 없이도 사우디 원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얀부를 안 썼냐고요? 평상시에는 페르시아만 루트가 훨씬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얀부를 통하면 홍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나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거리도 길고 비용도 더 들고 또 다른 병목 지점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얀부는 늘 비상구로만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사우디는 얀부 루트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횡단 파이프라인의 펌프 설비를 풀 가동하고 얀부항의 선적 시설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동시에 얀부항 확장 공사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만 배럴 수준인 처리 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유사시 사우디 전체 수출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얀부에서 출발한 유조선은 홍해를 남하의 아덴만을 거쳐 인도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양에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한국으로 옵니다. 호르무즈 루트보다 항해 거리는 약 3,000km 늘어납니다. 시간으로는 약 5에서 7일이 더 걸립니다. 비용은 오르지만 도착은 합니다. 지금처럼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늦게라도 오는 기름은 아예 안 오는 기름보다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실제로 봉쇄 이후 한국행 사우디 원유 선적의 상당 물량이 얀부발로 전환되고 있다는 업계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체는 아니지만 최악을 막는 안전망으로서 얀부 루트는 지금 이 순간 한국 에너지 안보에 숨겨진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망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얀부 루트가 민간의 대응이라면 정부는 훨씬 더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1908억 원짜리 베팅입니다. 정부는 언제 움직여야 할까요? 위기가 터진 뒤?
아니면 터지기 전? 교과서적인 답은 물론 터지기 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산이 필요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여론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눈앞에 닥치지 않으면 예산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선언 직후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에너지안보대책회의를 소집했고 기획재정부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는 야야 합의로 에너지안보 관련 추경안을 신속 처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개월이 걸릴 절차가 3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908억 원의 에너지안보 추경입니다. 이 예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집행됩니다. 첫 번째는 비축유 추가 구입입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원유 104만 배럴을 추가 구매합니다. 현재 국제유가 기준으로 104만 배럴은 약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숫자만 보면 하루 소비량의 절반도 안 되는 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물량 확보가 아닙니다. 시그널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패닉 바잉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냅니다. 2022년 요소수 사태 때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가 얼마나 큰 혼란을 불렀는지 기억하신다면 이 선제적 구매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두 번째는 비축기지 용량 확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비축기지 저장 탱크를 증설해 총 2천만 배럴의 추가 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주요 거점은 충남 서산과 전남 여수입니다. 서산기지는 충청 수도권의 정유 석화 단지와 가깝고 여수기지는 남해안 석유화학 클러스터의 핵심 공급원입니다. 이 두 곳의 용량이 늘어나면 국제 공동 비축 사업을 통해 유치할 수 있는 외국 원유의 규모도 함께 커집니다. 즉,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량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1,908억 원, 국가 예산 전체로 보면 크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숫자보다 훨씬 큽니다. 비축유 추가 구매 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고 기지 확장으로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인프라를 강화하고 동시에 산유국들의 추가 위탁 보관 요청을 수용할 여력까지 확보하는 것. 한 번의 베팅으로 세 가지 효과를 노리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위기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비축유는 어디까지나 시간을 버는 수단입니다. 봉쇄가 풀리기 전까지 그 시간 안에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돈을 쓰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에너지를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스크 쓰셨나요? 그 마스크의 필터, 멜트블로운 부직포, 석유에서 나옵니다. 병원에서 쓰는 주사기 튜브, 폴리프로필렌, 역시 석유입니다. 음료수 페트병, 비닐봉지, 자동차 범퍼, 스마트폰 케이스. 우리 주변의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납사, 나프타를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원유가 끊기면 단순히 차에 기름을 못 넣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소재들의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휘발유 대란은 눈에 보입니다. 주유소의 줄이 길어지고 유가 전광판 숫자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바로 체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응이 빠릅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원료 대란은 보이지 않게 진행됩니다. 에틸렌이 부족해지고 프로필렌 공급이 흔들리고 벤젠 가격이 폭등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자기 삶과 얼마나 직결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마트에서 특장 제품이 사라지고 병원에서 소모품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서야 공포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그 공포가 시작되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산업통상자원부가 발동할 수 있는 에너지, 원자재 수급 통제 권한입니다. 이번 호르무즈 봉쇄 사태에서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 원료 품목에 대해 이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파라자일렌 등 기초 석화 원료의 매점 매석을 전면 금지하고 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필요시 정부가 직접 수급을 조정하고 배분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원료를 사재기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특정 기업에만 몰아주는 행위를 정부가 직접 막겠다는 겁니다. 2021년 요소수 사태의 교훈이 여기 녹아 있습니다. 당시 요소수 품귀 현상의 상당 부분은 실제 수급 부족보다 공포심리에 의한 사재기와 투기적 수요가 만들어낸 측면이 컸습니다. 정부가 초반에 시장 통제권을 쥐지 못하면서 혼란이 증폭됐습니다. 이번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석화 원료의 대체 공급선 발굴에도 나섰습니다. 미국산 에탄 크래커를 활용한 에틸렌 공급 다변화, 동남아시아산 납사 긴급 도입 협상, 국내 정유사들의 재고 공유 체계 구축. 단기 처방이지만 버티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총력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응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맹정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호르무즈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수에즈 운하 좌초 사고, 바브엘만데브 후티 반군 공격, 그리고 이번 호르무즈 봉쇄. 세계 3대 에너지 병목 지점이 모두 흔들린 지난 몇 년의 기록은 이제 에너지 위기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위기를 넘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세계 에너지 물류에는 세 개의 급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입니다. 2021년 에버기븐호 좌초 사건 때 단 6일 만에 전 세계 물류 비용이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홍해의 입구이자 수에즈로 가는 관문입니다. 2023년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주요 해운사들이 항로를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하면서 운임이 3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지금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 곳 모두 지난 5년 안에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소수의 병목 지점에 극도로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 탄력성을 잃었습니다. 평상시엔 최적화된 시스템이 위기 앞에서는 한없이 취약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취약성은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위기, 지정학적 갈등, 테러와 분쟁, 병목 지점을 노리는 변수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비축의 고도화입니다. 단순히 기름을 쌓아두는 것에서 벗어나 국제 공동비축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산유국들이 한국에 원유를 맡기고 싶어하는 지금이 오히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적기입니다. 비축기지 용량을 늘리고 우선 구매권 조건을 더 유리하게 재협상하고 참여 국가를 다변화하는 것, 위기 속에서 인프라를 키우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에너지 허브로의 도약입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 시장들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축기지가 단순한 자국 창고를 넘어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기능할 수 있다면 그건 에너지 안보를 넘어 새로운 국가 산업이 됩니다. 임대료 수입, 물류 서비스, 트레이딩 기능까지 더해지면 싱가포르가 동남아 석유 허브로 자리 잡은 것처럼 한국도 동북아의 에너지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공급망 탄력성의 제도화입니다. 요소수 사태, 호르무즈 봉쇄. 한국은 반복해서 같은 유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정 원자재나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위기를 증폭시킨다는 교훈은 이제 충분히 쌓였습니다. 핵심 원자재의 공급선 다변화, 전략 비축 품목 확대, 긴급 수급 조정 체계의 상시화. 위기 때만 꺼내는 매뉴얼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이 한계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호르무즈의 덫이 한국에겐 역설적으로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